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최영욱입니다. 비염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앓고 있고 초등학생은 10명 가운데 4명꼴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과거에는 계절적으로 국한됐던 비염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열성 건조성 비염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과 함께 열성 건조성 비염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꽃가루나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앓게 되는 알레르기성 비염과는 다르게 열성 건조성 비염이 있다고요? 네. 어떻게 차이를 두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최근에 밤하늘에 은하수를 본 적이 있나요? 하늘이 탁해서 네, 본 지가 그렇죠. 오래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대기가 환경오염 물질, 여러 가지 물질에 특히 화석연료에 의해서 나오는 그 독성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그다음에 생활먼지, 전혀 우리 인간들이 접해보지 못한 그 미세먼지들 많거든요. 옛날에는 단순히 꽃가루라든가, 그다음에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곰팡이 정도가 비염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우리가 단순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렇게 환경오염에 의해서 다양한 인간이 한 번도 접촉해보지 못한 인공 생산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비염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년 내내, 아니 단순성 비염은 꽃가루가 좀 날릴 때 봄이나 그 다음에 가을에 마른 풀이 날릴 때, 그래서 꽃가루 날릴 때는 화분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염을. 네. 그 다음에 가을에 먼지가 날릴 때는 건초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어떤 단순한 비염이 아니라 이런 그 공해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은하수도 볼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 복잡한 그 비염으로 발생돼서 1년 내내 이런 비염 양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흔히 열성 건조성 비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비염하면은 딱 3가지 증상: 콧물, 재채기, 코막힘. 네. 여기다가 코 가려움, 이걸 3대 증상이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가려움증이 있으면 4대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순진한 비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처법도 이런 순진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현대에 맞게 해야 되고, 이거 아시죠? 최근에 그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고시됐다는 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은 에어필터 같은 작용을 하는 코가 이렇게 독성 미세먼지가 많은 데다가 국적불명의 어떤 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에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방부제 들인 음식이라든가 또 무한 경쟁의 스트레스 때문에 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이 또 점막에 그 필터링하는 점막을 기능을 악화시키는 거죠. 이런 데다가 독성 미세먼지는 더 많으니까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현대적인 비염, 요즘의 비염을 우리가 열성 건조성 비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열성 건조성 비염을 앓는 환자들도 시대에 따라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방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비염 환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얘들은 갈수록 많습니다. 그럼 왜 자꾸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비염에 대한 단순하게 순진하게 생각해서 옛날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이 비염을 완전히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재발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비적응식품이라든가 식이성 항원이 증가되고 현대의 공해, 화석연료에 대한 공해 물질, 그래서 또 뇌과열, 스트레스열, 그 다음에 또 요즘 수면 부정하지 않습니까? 밤에 자면서 점막이라든가 모든 것이 재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맨 앉아서 어떤 그 유산소 운동보다는 앉아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자세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이상도 생기고 이런 것이 요즘 현대의 순진한 비염이 아니라 지속된 그 어떤 환경 물질에 의해서 되는 열성 건조성 비염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같은 그런 증상 외에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열성 건조성 비염은 이 3대 증상,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이거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보면은 콧물, 재채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근데 코막힘은 많아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이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나타납니다. 왜? 이 상존하는 공기물질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코가 늘 답답하고 막힘 증상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피곤하면 더 막힙니다.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코가 막히기 때문에 입으로 숨쉬게 되면서 코골이라든가 수면 무호흡증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자면서 코로 숨을 자연스럽게 쉬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자고 나도 피곤하고 일어나기 힘듭니다. 자는 것이 일이 됐습니다. 숨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두통이 있거나 머리가 무겁게 되고요. 열이 위로 뜨는 증상. 그다음에 열이 자로로 훅 달아오르는 느낌 들고요. 안구 건조, 안구 충혈, 안구 피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코가 건조하고 점막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코딱지, 코를 막 후비게 되고요. 코딱지에 피가 붙이거나 그다음에 코피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후비로 뒤로 끈끈한 코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맨 기침을 하고 구취가 심해지죠. 그다음에 코 가려움, 눈 가려움, 입안 가려움도 생깁니다. 그다음에 심하면은 상비각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후각중 주감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뇌가 과열되기 때문에 이 코로 숨 쉬면서 뇌열을 식혀주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쉴 때보다 코로 심호흡을 하면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러기 때문에 산만하고 집중이 떨어지고 학습력도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얘가 과열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커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자주 내고요. 그다음에 위로 열이 또 아래는 차게 됩니다. 그러게 위장 장애가 있거나 장운동이 안 돼서 변비라든가 설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비내시경을 딱 코를 들여다보면은 이 코 점막이 매끌매끌하고 바닥바닥 빛나고 생기발랄해야 하는데 칙칙하게 말라있고 그 순환이 안 되게끔 그다음에 거미줄이라든가 코딱지라든가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막이 붉게 부어 있습니다. 점막이 일단 딱 보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체열 진단해 보면은 얼굴하고 가슴에 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열로 인해서 점막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반대로 배는 차게 나온다. 만약 금방 말씀한 드린 이런 증상들이 가족에게 있고 비염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낫고 그때뿐이고 치료를 하는데 계속 증상은 심해지고 이런 증상이 쭉 나타난다면 이것이 열성 건조성 비염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될 걸로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이 비염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병을 치료를 하려면 내 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코의 기능이 어떤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렇죠. 네. 이 코 속에는 이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코 옆에는 다양한 동굴들이 있습니다. 부배동이라고 합니다. 네. 요것이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입니다. 옆으로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코가 숨 쉴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코는 하나의 관으로 생각해요. 네. 그리고 숨 쉬는 것만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이 코 숨을 쉬면 숨이 이 일이 싹 흘러지고 또 이 부배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숨이 다 골고루 다 순환이 돼야만이 뇌의 과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숨을 딱 쉬자마자 약 기도로 들어갈 때는 85%의 습도가 유지되고요. 네. 온도는 36도, 5도로 샥 변합니다. 숨을 슉 쉬면. 한마디로 코를 우리 얼굴을 보면은 이 턱 빼고 뇌를 뺀다면은 다 코와 코 부속입니다. 코는 우리 몸에 숨 쉬는 도구도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 교환 장치다. 눈에서 발생한 열, 뇌에서 발생한 열, 그다음에 우리 혀, 귀 여기서 발생한 열들을 다 제가 저는 열 교환 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단순히 지금까지는 숨 쉬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코 점막을 보면은 점액질이 발라져 있다겠죠. 코 점막에 네. 점액질이 발라져 있는데 이것은 미세먼지를 방어하고 또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또 85% 가습과 36.5도의 온도 조절을 한다고 했고요. 코 점막에는 섬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쁜 것들을 점액질을 쓸어내려서 위로 보내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도 하고요. 수많은 미세먼지, 특히 요즘은 1년 내내 많은 이런 미세먼지가 코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미세먼지들이 잘 점막에서 씻어내서 위장으로 들어서 없애야 되는데 이 건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위장열로 건조하다 보니까 이 점막의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에 들어오면서 점막이 붓게 됩니다. 점막이 붓고 이런 것들이 점막이 붙으면서 공간이 좁아지고 여기서 노폐물이라든가 점액 물질들이 잘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고 여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침도 하고 구취도 하고 후비로도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이 요즘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열성 건성성 비염의 진행 양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얼굴 중에서 코가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환풍구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그 밖에 코와 또 부비동하고의 관계라든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입 빼고 뇌 빼면 거의 대부분이 코와 관계된 코고, 그 다음에 부비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비동은 이제 얘가 상악동이라는 동이 있고요. 전두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사골동이 있고요. 제일 안쪽에 저평동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눈, 코, 귀, 혀는 초정밀 감각센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뇌는 이 감각 정보를 구심성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뭔가 표현해주는 정보 처리 기관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지시를 내리는 종합 정보 처리 기관인데 여기서 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의 부위동을 보면은 단순하게 전두동, 이것이 상악동, 뒤에 초록색이 사골동,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이 저평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괜히 생겼을까요? 그냥 이유가 있는, 진화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두동은 보면은 눈이 있는데 눈을 싸고 사골동까지 다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한 5분만 동영상 촬영해도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눈은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은 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ITI라는 체열 진단기를 보면 눈이 제일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가 다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열을 공맹성으로 환풍해주고, 저평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내하수체라고 들어있습니다. 내하수체는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의 총사령관이에요. 야가 모든 것을 명령을 하고 여기서 호르몬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하수체는 엄마들이 그 임신했을 때, 점막일 때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한테는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이 나온 자리입니다. 만약 이것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성장에 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 공기가 이런 모든 저평동과 이 4대 동굴을 지나고 심지어는 귀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공기가 통하면서 그것을 싹 빨아내고 공기를 식혀주고 공맹식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숨으로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다양한 증상이 생긴다는 거죠. 코의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는 것 이상으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던가 혹은 수면 무호흡 장애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와, 이게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요. 네. 단순히 우리가 비염, 축농증 정도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코숨을 쉬지 못하고 그러면 입숨을 쉬지 않습니까? 네. 코숨을 쉬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성인들 같은 경우는 입으로 숨 쉬니까 코골이, 네. 입 벌리고, 그다음에 몇 개는 수면 무호흡증 생길 수 있고, 사골동하고 전두동 이러면서 안 빠지니까 안구 건조, 안구 충혈, 안구 피로, 코에 상미각계 쪽으로 들어가는 후각 기능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비루 때문에 점액이 끈끈해지면서 열로 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후두염, 만성 기침, 구취, 만성 피로, 이것이 이제 열을 못 빼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열을 못 빼면 열이 차게 되면은 두통이 생기죠. 네. 머리가 멍해지고, 여가 문제가 있으면 두통이 여가 번지고, 여가 있으면 여가 번지고, 여러분 두통이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고, 소아들 같은 경우는 성장기 아닙니까? 네. 성장기는 키도 커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학습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장 장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까 지금 숨 잘 쉬기 똑같이 코로 잘 숨을 쉬어야 얼굴이 예뻐진다 했잖아요. 한쪽으로 쉬면 한쪽만 커집니다. 이쪽은 숨 안 쉬, 이쪽 코로 숨을 쉬면 이쪽이 작아집니다.
공기가 안 드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치아 변색이라든가 식욕 부진, 그다음에 이빨에 자란 것이 상하에 안 맞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라든가 안면 비대증도 생깁니다. 그다음에 짜증도 나고 어지럽다게 해서 고침력이 나고 이런 증상이 생기죠. 비염이 이 코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눈에, 귀에, 그다음에 머리에, 그다음에 혀에, 그다음에 기관지에 이렇게 영향을 다 미치는 작용을 해서 아주 어떻게 심각한 생명을 제초하는 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상당히 다운시키는 병이 이 코와 관계된 병들입니다. 네. 모든 증상들이 참 불편을 초래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안면 기형 또 안면 비대증 이런 것들은 외관상으로나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함이 많이 따를 것 같거든요. 코가 막히면은 코숨을 못 쉬고 입숨을 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입숨을 쉬면서 어떤 애는 입숨을 쉴 때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합니다. 턱을 아래턱이 나오는군요. 또 어떤 애들은 들어가거나. 이렇게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턱 발달, 상악 발달, 하악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면은 우리가 주걱턱이라고 합니다. 네. 뼈가 이렇게 자라버립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무턱이라고 해서 딱 아래턱이 아주 부실해지죠. 그 다음에 치아에 문제 생기고요. 이것이 좌우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그 안면 기형도 생기고 안면 비대증이 생기는데 둘이 자매인데 한 자매는 코숨을 쉬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예쁘게 자랐고 이 친구는 입을 벌리고 입숨을 쉬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자매의 운명이 갈리는 생각이 되고 이 예쁜 아이 보세요. 8살 때는 이렇게 예뻤는데 이 친구가 입숨을 쉬다 보니까 아래턱이 길어지면서 어떤 얼굴에 윤곽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것을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해서 속에 아데노이가 부어서 코숨을 못 쉬어요. 입으로 숨 쉬거든요. 그러면 코로 바람이 잘 들고 당겨야만이 코가 예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입으로만 계속 쉰다 보니까 어때요? 코가 발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 코 이상한 코로 변해서 코는 작아지고 입은 벌어지고 항상 열이 차 있으니까 머리는 멍해지고 그다음에 이빨은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뻐드렁여야 되고 그다음에 부종기압이 생기고 그다음에 입이 벌어져서 얼굴에 비대증이 오는 전형적인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애들이 부모님들은 잠잘 때 수면할 때 입으로 쉬는가 입숨을 쉬는가 코숨을 쉬는가를 해서 만약 이 친구가 잠잘 때 입숨을 쉬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것을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성적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요? 뇌가 과열된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공간으로 바람이 생기면서 뇌를 식혀줘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도 환풍기가 고장나면은 버벅거리고 네. 느려지고 네.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가 아무리 586 펜티엄급이라 할지라도 환풍기 열이 빠지지 않으면 286, 386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열을 꺼줌으로써 공부를 우리가 잘할 수 있게끔 뇌를 과열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 성장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이 비염이라는 게? 네. 기성장을 보면은 우리가 저 안쪽에 요것이 저평동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뇌하수체에만 의한 환풍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입으로 숨 쉬면은 숨이 이리로만 가버려요. 근데 코로 숨 쉴 때 열을 샥 돌아서 다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열이 식힌다는 거죠. 근데 입숨 쉬면 갈 리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능보다는 성장 호르몬 양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숨을 쉬다 보면 코골이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숨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코로 숨을 쉬어야만이 되는데 입숨을 쉬면은 이 편도선이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 에너지가 또 그쪽으로 빠져버리고 기관지염도 생길 수 있고요. 기관지로 많이 고생을 하죠.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도 이 코로 숨을 쉬는지 입숨을 하는지 코숨을 하는지 잘 부모님들이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뭐 구취가 날 수도 있고 아주 연관성이 다양하게 뻗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은
코는 코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코숨을 쉬라는 거죠. 네. 입숨 쉬지 말고. 그런데 코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숨 쉬다 보니까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성장기 특히 아이들, 어른들은 당연히 물론 뭐 사회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성격이 예민해진다든가 뭐 작업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잘못 만들어진다면은 많이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코숨이 아니라 입숨을 쉬게 되면은 입에서 정화되지 않은 코, 그저 공기가 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점막에는 면역 물질도 있고 바이러스, 세균을 다 잡아대고 코털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미세먼지, 뭐 독성 물질이라든가 또 그 속에는 곰팡이라든가 어떤 바이러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편도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입숨을 쉬는 애들 보면은 코숨이 아닌 입숨을 쉬면 편도가 다 커져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그 번식을 하면서 박테리아라든가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구취가 생기고 안피로 중요한 도 생기다겠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뇌가 식지 않으면 두통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치료는 이제 우리가 이 코 점막에 점액질이 말랐고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데다가 점액질이 과해를 해서 말랐다는 거죠. 그러면 점액질을 재생시켜주기 위해서는 과해를 풀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과해를 되는 원인들이 많죠. 스트레스도 많고 수면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많은 어떤 국적불명의 식품들, 특히 저는 밀가루 음식이 상당히 비염하고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유제품도 많이 비염하고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영향이 있다면은 이런 식을 차단해야 되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우리가 티칭을 통해서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코에다가 직접 이 부비동이 기능을 잘하게끔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BTO법, 비비오법이 되겠습니다. BTO법은 이 코에 풍선을 넣어서 이 좁아진 숨길을 넓혀주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비비오법은 코 속에 있는 만성 나쁜 쓰레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쪽쪽 빼내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또 하나가 우두법이라고 해서 세정제, 코로 마시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코 점막이 촉촉해지면서 점막 기능이 좋아지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염 때문에 고민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비염에 대한 뭐 당부 말씀이라든지 예방법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비염은 알러지 반응입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물론 그런데 그것이 식사와 관계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이 뭐가 원인인지를 따져서 그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밀가루 음식하고 유제품도 관계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점막이 재생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기가 충분히 코로 숨 쉬어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해서 코가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좋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물론 이겨낸다면 좋겠지만은 스트레스를 좀 피하는 것도 좋겠고요. 따뜻한 차를 좀 많이 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세정, 코로 마시는 그 한약을 쓴다든가 뭐 식염, 생리식염들 갖고 코에다가 넣어서 치료한다든가 그 다음에 요즘은 대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해주는 거 좋겠고요. 항상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에서 비염을 그냥 운명이라느니 또 뭐 그런갑다 하고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하시고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치료를 해도 다른 아까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동반 증상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이 비염하고 관계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비염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항상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하고 노력한다면은 이 재발 방지될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열성 건전성 비염인지 단순한 RS 비염인지 잘 파악해서 치료를 잘 받는다면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과 함께 열성 건조성 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인 비염은 자칫 방치하다가는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염은 대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종류가 다양하며 환자 체질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조기에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건강플러스 최영욱이었습니다.